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연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동서 이야기도 제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들 하지만 동서였던 여자가 이 세상 최고의 악질 중에 악질이라 여겨졌었는데 얼마나 파렴치한 여자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고작 실수 한 번에 어떻게 내 딸을 쥐잡듯 이렇게 막대할 수 있나요? 섭섭하네요, 사돈. 먼저 저희 시어머님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님은 이른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시고 어린 두 아들을 정말 억척같이 키워온 이 시대의 어머니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맞이 그리고 2살 터울의 서방님. 그렇게 두 형제를 반찬 가게 하며 식당이라며 주말에는 봉투 붙이기 같은 부업하며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 서울에서 이름나는 대학교를 다 들여보내셨죠. 자신의 인생은 없이 그저 아들 2명만 오롯이 잘 키워보자고 생각하시며 밤낮 할 것 없이 일에만 열중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나쁜 길로 걷지 않고 대학 졸업 후 따박따박 회사에 들어간 뒤 평범하게 각자의 삶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감사함을 예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도 아들들이 취직이 잘 되어서 어린 나이부터 용돈을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편과 서방님은 어머님을 조금 쉬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인지라 쉬는 것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어머님은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과 자신이 버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며 노후 준비도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노후 재테크는 바로 금이었습니다. 어디서 은행 이율은 떨어져도 금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어머님은 모이는 돈을 족족 금가락지며 금팔찌, 황금 열쇠며 황금 거북이 등등 금부치를 모으는 데 쓰셨는데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땐 필요한 거 사라며 제게 순금을 건네주시기도 했지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어머님이 은행 거래를 하기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목돈이 필요할 땐 항상 모아둔 금을 이용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영리한 발상이었지요. 요즘 금값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들 하잖아요. 예전에 금값 한창 떨어졌을 때 사뒀던 금부채들이 지금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불려진 몸이니 어머님의 노후 재테크는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무튼 저는 그런 어머님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오손도손 잘 지냈지요. 비록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바로 서방님이 짧게 만난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형수님, 저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식사 자리 한번 가지시죠. 서방님은 원래 말수가 적고 쑥스러움이 많은 한마디로 쑥맥인 스타일 아시죠? 회사 집밖에 모르던 남자였어요. 어느 날 저희 내외에게 결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자가 있다며 식사 자리를 만들더군요. 30이 넘을 동안 연애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남자인데 갑자기 결혼 상대라니?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거야 서방님의 연애 사정이니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동서의 스타일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갈색 긴 머리에 짙은 눈화장, 굉장히 화려한 귀걸이에 시뻘겋게 칠한 립스틱, 머리가 아플 정도로 풍겨오던 향수 냄새, 게다가 옷차림은 어찌나 과감하던지 몸을 숙일 때마다 쫙 붙은 원피스에 훤히 드러나는 민망함까지. 네, 저희 서방님이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 반문화에 동사하게 생겼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어찌나 사교성이 좋던지 처음 보는 저희를 마치 10년 정도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처럼 대하더군요. 말 놓으라는 말도 없었는데 언제 봤다고 언니 하는 건지 원. 저는 여자의 첫 이미지만으로도 쌍수 들고 서방님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 여자에게 홀가닥 넘어가서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남자를 어떻게 말리겠어요. 아무튼 서방님은 그 여자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고 6개월 만에 식을 올리는 초고속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이 너무 찝찝해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모로 캐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서방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와인바의 사장이더라고요. 우연한 일로 와인바를 찾았던 서방님과 만나게 된 동서. 그때 동서의 나이는 고작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운영하는 와인바가 아니라 친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와인바였더군요. 동서네 가족 구성원은 무슨 이유인지 엄마와 동서 단 둘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처음 뵀던 동선의 어머님 역시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란 말이 절로 떠올랐죠. 저는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느꼈습니다. 그래, 어차피 서방님이 선택한 여자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직업적 특성도 그렇고 보여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올린 것도 그렇고 자꾸 동서의 의중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었죠. 남편 역시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형제간의 의의가 상할까봐 걱정됐는지 제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동서를 좋게 생각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기도 했고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죠. 가사일에 서툰 동서를 위해 김장김치며 각종 밑반찬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우리의 가족이 됐으니 여동생이다 마음 먹으려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동서는 참 삐뚤어진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얼마나 남편하고 꽁냥하려고 노력한 줄 아세요? 요새는 취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 다니는 남자 중 한 명 만나서 평생 벌어다주는 돈으로 오전에는 피부과 다니고 저녁에는 마사지 다니고 주말에는 호캉스 즐기는 삶이 꿈이었거든요. 마침 착한 남편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아무리 제가 편해졌다고 해도 그렇지 이게 형님이란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내뱉는 여자. 다른 분들은 이해하시나요? 물론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따박따박 잘 버는 남편이야 너무 감사하다마는 그렇게 대놓고 자신의 꿈이었다는 듯 말하는 게 저는 어찌나 민망하던지 마치 서방님을 돈 그 자체로 여기고 작정하고 꼬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싫었습니다. 서방님은 사랑해서 결혼한 느낌이었는데 이 여자는 돈과 직업만 보고 결혼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얼굴에 불쾌한 감정이 그려졌는지 동서는 그 다음부터는 수습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대화 이후로 동서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서방님과 동서가 잘 지내는 듯이 보였어요. 서방님의 프로필 사진에는 항상 다정한 두 사람이 찍혀 있었고 어머님을 통해서 안 좋은 소리가 흘러들어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 말만 그렇게 철없이 하고 사실은 잘 사나 보다.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었나 보다. 잘 살아서 다행이네.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우려하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어요. 마침 어머님 생신은 평일이었기에 저녁에 파티 겸 간단한 식사를 하기로 했죠. 저희 부부, 서방님네 부부 모두 어머님 댁에 모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무리 뒷정리를 하고 동서는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댁에 처음 온 동서는 특유의 부침성과 활기찬 모습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가더군요. 철딱선이 없는 말만 제발 하지 마라.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TV 아래에 있는 이건 뭐예요? 그때 동서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해 보이더군요. 저도 고개를 돌려서 동서를 살펴봤습니다. 동서는 거실장 아래에 놓여있던 보석함을 꺼내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어머님의 재테크인 금부치를 모아놓는 상자였어요. 세상에, TV 서랍장 아래 깊숙이 넣어둔 것을 어떻게 봤나 몰라요. 저는 그걸 꺼내는 동서를 보자마자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어머님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시더군요.
그거 금 모아두는 상자야. 내가 뭐 재테크고 뭐고 잘 모르니까 옛날부터 금으로 좀 모아두고 있지. 세상에, 어머님 완전 똑똑하세요. 요즘 금값 장난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거 다 순금인 거예요? 와, 저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이거 몇 돈짜리예요? 와, 어머님 금을 모으셨구나. 몰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그 자리에서 보석함 안에는 금부치들을 하나하나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모아둔 것 중 가장 큰 금거북을 들었다 내리질 않나, 순 금가락지를 자기 손가락에 껴보질 않나, 금귀걸이를 귀에 대보질 않나, 눈이 반짝거리며 들뜬 동서를 뒤에서 보고 있자니 괜한 불안함이 자꾸만 엄습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운이랄까? 원래도 돈을 좋아하는 여자라서 그런가 저는 서방님이나 남편, 어머님 중 아무나 그 행동을 말려주길 바랐지만 그저 동서가 들떠있는 모습을 과일 먹으며 지켜만 보더군요. 저는 후다닥 뒷정리를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동서는 그제야 손가락에 끼웠던 반지를 보석함에 하나하나 정리하더라고요. 어머님 홀로 두 형제 엄청 어렵게 키우셨잖아. 한 푼 두 푼 모은 걸로 노후 대책도 준비하시고 두 아들 장가도 보내신 거지. 어머님, 이거 노후 자금이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여기에 놓으셨어요?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요. 이거 집에 놔두실 거면 어디에 꽁꽁 잘 놔두세요. 저는 보석함을 잘 닫은 뒤 다시 거실장 밑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들떠있던 동서에게 이건 어머님의 노후 자금이니 건들 생각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서 일부러 힘있게 말했죠. 동서는 제 행동이 무안했는지 별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유 모를 불안함이 등끝에서부터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불안함을 감지하는 여자의 촉 같은 거요. 아무튼 어머님 생신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게 동서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오늘 어머님 병원 정기검진 가시는 날이죠. 마침 오늘 저 쉬는 날이거든요. 남편이 태워준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모시고 다녀올게요. 갑자기? 네! 저도 어머님과 시간 좀 보내고 그러려고요. 걱정 마세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결혼 이후에 처음 있었던 거거든요. 평소 어머님께 전화 한 통 드리지 않던 동서가 갑자기 어머님 병원을 직접 데려가겠다고 한다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래, 조심히 모시고 잘 다녀와 라고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실 피곤하기도 했고 해야 할 일도 쌓여 있었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오늘 동서가 이랬다고 말하니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행동하려나 보다 하고 여기더군요. 오히려 남편은 어린 동서가 싹싹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걸 기특해 하기도 했고요. 저도 그런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설마 했죠. 그리고 한 달 뒤 가족 식사 약속이 잡혀서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는 도중 저는 동서 손가락에 비현실적으로 반짝거리는 반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무늬나 보석이 박히지 않은 투박한 금가락지. 20대 중반인 동서가 자기 돈으로 샀다고 절대 여겨지지 않는 전통적인 디자인의 샛노란 순 금가락지였죠.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식사가 끝난 다음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며 넌지시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동서한테 금반지 주셨어요? 아까 식사하는데 동서가 못 보던 반지를 차고 왔더라고요. 모양이 꼭 요즘 시대 것 같지 않아서 함 여쭤봐요. 안 그래도 그날 내가 하나 줬다. 결혼할 때 둘째한테 프로포즈 반지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길래 내가 반지 하나 가지라고 했지. 네? 동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어머님, 그건 서방님네 일인데 어머님 거를 왜 쓰셨어요? 동서도 참 어머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앞으로는 어머님 노후 자금 절대 나눠주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큰돈 들어갈 때 있으심 저희랑도 상의하시고요. 아셨죠? 세상에나 아니나 다를까. 동서의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는 어머님의 노후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님이 성격 순하다곤 하지만
자기 프로포즈 반지 못 받았다는 것을 굳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우같이 뭐라도 하나 받아갈 심산으로 속상해하는 연기력 펼치는 동서를 상상하니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사건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잠자코 듣고 있더니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서방님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형제 간의 의가 상할까 걱정하는 남편은 그냥 하나의 간단한 해프닝으로 생각하라는 듯 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저희는 서방님네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동서는 새 것처럼 보이는 아주 깨끗한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동서의 손에는 금가락지가 없었고요. 저는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괜히 가방을 칭찬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동서 가방 너무 이쁘다. 못 보던 가방인데 서방님이 선물로 사줬어? 라고 물어봤더니 동서는 헬실헬실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요. 남편은 비싼 가방 사는 거 이해 못해요. 이거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어머님이 저한테 금가락지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거 매일 차고 다니기가 너무 투박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팔고 가방 하나 들여왔죠. 어차피 어머님이 주신 반지로 산 가방이니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이거 남편한테는 비밀이에요. 그걸로 가방 샀다고 하면 잔소리할 게 뻔해서. 저는 동서의 생각 없는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주신 금가락지를 팔아서 집을 사든 대출을 갚든 내 알 바는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생각머리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왜 어머님이 주신 것을 팔았느냐 하며 훈계를 할 상황도 아니고 그저 저 애는 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괜히 동서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니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한테 특별한 피해를 끼친 적 없는 동서인데도 자꾸 행동 하나하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 심정도 오죽했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보다 앞으로는 동서에게 일절 관심을 끄고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보다 별별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굳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들지 말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무난한 하루하루가 흘러 어느덧 아버님의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밤늦게 와인바를 하는 동서도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동서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습니다. 서방님과 나누던 대화에서도 히스테릭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늦게까지 일하고 온 거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거실에 모여서 앉아있던 동서가 대뜸 거실장 밑을 훑어보더니 저번에 봤던 보석함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청소하다가 다른 데 옮겨놨다고 대답했죠. 동서는 아 하면서 이해하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왜 갑자기 보석함을 옮겼는지 물어보았죠. 저는 갑자기 보석함을 신경 쓰는 동서에게 신경 쓸 게 뭐 있냐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자 동서는 갑자기 정색을 하며 대답하더군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물어볼 수도 있죠. 동서도 참 어머님이 알아서 잘 관리하시겠지. 신경 꺼. 형님, 저번에 왔을 때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길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어머님 군부치에 욕심이라도 부린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뭔가 기분이 나쁘네요?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하는 동서.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과 서방님은 동서의 급발진에 조금 놀란 기색이었죠. 저 역시도 쌀쌀맞게 말대꾸하는 동서를 벙찐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동서를 데리고 먼저 자리를 떴고 저와 어머니는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서방님이 제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군요. 어제 많이 놀라셨을 거다. 요즘 와이프가 와인바 운영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 어제 조금 예민하게 대꾸했던 거 형수님께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긴 문자를 말이죠. 원래 말수가 없는 서방님인데 구구절절하게 적어보낸 걸 보니
저도 제가 괜히 눈치를 주듯 말했나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어머님의 전화 한 통으로 금방 사라졌습니다. 평소에 서운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어머님이신데 이번에는 동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며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님은 동서가 가게 문제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다고 했다며 가지고 있는 금으로 급한 것만 맞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어머님 노후 준비하려고 이때까지 모아둔 건데 그거 하나 두 개 사용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메꿔 놓으시려 그러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서 문제는 동서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줄 순 없는 거라고 일렀죠. 서방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느냐 물었더니 동서가 또 서방님한테는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던 것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더라고요. 저는 뻔뻔한 동서의 행동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부끼리도 비밀로 하려고 하는 돈을 왜 어머님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거래요? 어머님,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머님 놔두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야,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가 전화하면 더 문제가 커질 거다. 내가 잘 이야기하마.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 서방님께 들은 이야기,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보니 동서가 운영하는 와인바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오픈했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저떻게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대출금을 갚는 날이 가까워지자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나 봅니다. 참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남편이 서방님한테는 말도 안 하면서 순진한 어머님한테만 이야기하는 동서가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또 싫은 내색 잘 못하는 어머님 성격을 이용하는 동서의 의중을 알 것 같았기에 더욱 괘씸하고 얄미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모른 척하라고 하셨지만 이건 전화나 문자로 타이를 수 없는 문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동선의 와인바로 찾아갔습니다. 동선의 와인바는 오후 5시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4시 반쯤 가게 준비가 한창일 때 도착했죠. 지하로 계단을 내려가 와인바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마침 동서와 동업 중이던 사돈어른이 가게 안 주방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어머님에 관련된 대화 내용을 듣고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열어둔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모른 채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아이고 참, 너도 멍청하긴 오살나게 멍청하다. 그걸 그렇게 말하면 나라도 안 주지. 바보야, 남한테 손 벌릴 때는 이거 아니면 나 당장 죽는다. 이런 뉘앙스로 해야 빌려준다고 했냐 안 했냐. 엄마,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그 할머니 은근히 고집 있어.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그냥 내가 가서 직접 가져올까?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금가락지 한두 개 없어져도 모를걸? 그러다 걸리면 너 소방 맞고 쫓겨나. 이번 달 말에 당장 2달치 내야 하는데 돈 나올 구멍 없으면 잘해 이거 사. 아유, 김서방은 좋은 직장 다니면서 대출도 안 나오고 뭐니? 딱 빚 좋은 개살구구만. 사돈어른의 막말과 동서의 목소리. 동서는 서방님이 저번에 한번 돈을 빌려준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생색을 낸다며 뒷담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은 물론 어머니와 저에 대한 험담까지도요.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카운터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곤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고 소리가 나지 않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무리하게 오픈한 와인바의 대출금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내가 직접 가져올까?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동서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건드릴 생각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님이나 남편에게 다 말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괜히 아무런 증거 없는 상태에서 불화의 불씨만 키우는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뜩이나 동서와 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 괜한 이간질로 비춰 보일 것이 뻔하기도 했고요. 동서가 어머님을 보고 할머니라고 부른 것도
서방님에게 이미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어쩌다 똑똑한 서방님이 저런 여자와 엮이게 된 걸까? 이러다 어머님도 서방님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그 불행의 씨앗이 저희 가족 사이에 싹을 틔우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평소에는 한낮에 전화하시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머님 연락처가 핸드폰에 뜬 순간 저도 모르게 불길함이 엄습하더군요. 애미야, 글쎄 말이다. 요즘 자꾸 집안에 도둑이 드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둑이 들다니요? 어머님께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글쎄 침대 이불이 다 흐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천장에 넣어뒀던 물건들도 넘어져 있었고 부엌불도 켜져 있는 상태였다네요. 남들은 뭐 정리를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하겠지만 저는 어머님 성격을 잘 압니다. 어머님은 세심하신 분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정리부터 하시거든요. 아껴가며 생활했던 습관이 있어서 외출하시기 전에 거실부터 화장실까지 불 켜져 있거나 수돗물 틀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갑니다. 이건 필시 누군가가 집에 들어왔다는 흔적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올게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엔 싫지만 제 머릿속에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죠. 저는 예전에 썼던 자동차 블랙박스가 남편 서재의 서랍장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차를 바꾸면서 예전에 쓰던 것을 보관해 놨었거든요. 저는 이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어머님이 귀중품을 모아둔 보석함을 녹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물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동서가 가게에서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는 것을 들었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나 싶었습니다. 진짜 도둑이 들었던 거라면 그 도둑의 얼굴을, 정말 동서가 저지른 일이 맞다면 동서의 얼굴을, 이 증거 영상을 토대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좋을 기회라고 느꼈죠. 오래된 블랙박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저는 곧장 어머님 댁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계셨어요. 저는 뭐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여쭤봤지만 다행히 찬장 안에 넣어두었던 보석함은 손대지 않은 상태였어요. 혹시나 싶어서 안에 내용물 개수를 검토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정확히 금부치가 몇 개 정도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죠. 어머님께서는 금을 모아두기만 하셨지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해서 몇 돈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관리는 안 하셨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개수를 적어놓고 확인해야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님과 함께 장부를 적었습니다. 어머님은 수첩에 지금껏 모아놓은 것들의 모양과 개수를 깔끔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저는 혹시 집에 또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지고 온 블랙박스를 설치해 두는 게 어떻겠냐 물었어요. 어머님도 불안하셨는지 동의하셨죠. 블랙박스는 보석함을 놔둔 찬장을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각도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장식품 사이에 끼워 놓은 소형 카메라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웠죠. 어머님께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동서는 별로 가기 싫다는 듯 뜸을 들이더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 많이 바쁘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 내줘. 어머님도 동서 얼굴 보고 싶으실 거야. 식당은 따로 안 잡았어. 어머님 댁으로 오면 돼. 어머님 댁에서요? 아하, 그럼 저희 늦지 않게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가 어머님 댁에서 모인다는 말에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이지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동서의 행동은 너무나 뻔하게 내가 범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모이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모두라고 해봤자 저희네 부부, 서방님네 부부, 어머님 이렇게 다섯이지만요. 이번에는 동서가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제가 과일을 깎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즘 근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갔고 최근에 어머님 집의 인테리어를 바꾼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었죠. 찬장을 좀 옮기고 가구 위치도 손봤지. 중요한 물건들은 싹 찬장 안에 정리해놨어.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 중인 동서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자기 등 뒤에 있는 찬장을 훑어보는 중이었고 그곳에는 어머니의 금부치가 모여있는 보석함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동서는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사정이 어렵다 한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날 그렇게 대뜸 물건에 손을 댈 리도 없었고요. 그러다 며칠 뒤 다시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집으로 곧장 와봐라. 큰일이 생겼어. 우리 저번에 금 다 세워놨잖니. 오늘 보니까 금 개수가 부족해. 저는 드디어 일이 벌어졌구나 싶어서 얼른 택시를 타고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찬장에 올려뒀던 장식물들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보석함을 꺼내 열어봤더니 저번에 적어뒀던 개수에서 없어졌단 걸 확인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보석함에 들어있는 금부치들을 하나하나 세가며 저번에 기록한 내용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가락지 1개와 금팔찌 1개가 비어있더군요. 돈으로 따지면 좋기 몇백만 원어치의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도둑이 든 게 확실하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서 저번에 설치해뒀던 카메라를 확인해 보자고 했죠. 저는 블랙박스 안에 있는 SD카드를 꺼내 집에 가져와 컴퓨터로 바로 녹화본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 담긴 것은 어머님이 교회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오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시시한 모습의 동서가 어슬렁어슬렁 집안을 살펴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서는 찬장에 손이 닿지 않자 부엌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보석함에서 있는 금가락지 하나와 팔찌 하나를 주머니에 챙기고 원래 있던 상태대로 정리를 한 뒤 다시 찬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정리해둔 상태로 장식물들을 놔두지 않았기에 덜미가 잡힌 것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어머님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나 아니면 남편과 먼저 상의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서가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은 저번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니 저 역시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서방님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어머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가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먼저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서에게 연락하여 얘기를 좀 하자고 했더니 자신은 바쁘다며 시간을 낼 수 없다더군요. 그럼 오픈 전에 가게에 갈 테니 잠깐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와인바에 도착하니 사도는 주방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팔짱을 낀 부수수한 모습의 동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떠름하게 대답하던 동서는 장사 준비하기도 너무 피곤한데 대체 무슨 일이냐며 따지듯 묻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이번에 어머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서가 움찔하며 눈치를 볼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동서는 무슨 소리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모아놓은 금부치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 어머 세상에, 요즘 시대에 웬 도둑이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하셨고요? 저는 뻔뻔하게 연기하는 동서의 낯짝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자신이 금부치를 훔쳐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는데 이렇게 가증스럽게 모른 척 연기를 하다니 동서의 얼굴에 앞에 놔둔 음료수를 쏟아버릴 것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성을 차리고 동서가 눈치챌 수 있도록 말을 이어나갔죠.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다. 동서 혹시 아는 거 있냐? 제 말을 끝으로 동서는 눈썹을 실룩대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건에 연관이 된 거라고 생각하냐며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덥니다. 저는 침착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거나 할 말 없냐고 묻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에서 사돈 어른이 뛰어나오더군요. 주방 도구를 쥔 손을 제게 뻗으며 소리를 지르는데 연기하는 모습이 꼭 동서와 똑같아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고 우리 딸이 도둑이라는 거냐며 대체 어디다 대고 의심질이냐느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참 사람의 껍질을 쓰고도 저렇게 뻔뻔한 모녀가 있나 싶었지요. 저는 다 알고 왔다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생각에 마음속으로 혀를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고 말했죠. 정말 할 말 없냐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동서는 그 말에 소리를 빽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 내가 어리다고 만만해 보여? 기회를 주긴 무슨 기회를 줘. 나 도둑 취급한 거 다 잃을 거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까지 걸어와서 그 두꺼운 낯짝에 대하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너야말로 그 더러운 손벌은 내가 어떻게 고치나 봐봐. 동서는 제 버럭하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얼굴을 하더니 어버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사돈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으며 동서를 흔들며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저를 올라다만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서가 쫓아나와서 저를 막았지만 저는 동서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찬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동서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에게 털어놓았죠. 동서가 어머님을 꼬셔서 금가락지를 받아낸 일, 그것을 팔고 명품 가방을 산 일, 그리고 어머님에게 서방님 몰래 금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한 일, 또 사돈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 그 모든 것을요. 남편은 동서의 행동과 그간 있었던 일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제게 몇 번이나 확실하냐 물었죠. 제가 평소에 실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걸 남편 역시 알고 있었기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다 서방님을 호출했습니다. 서방님은 저희 집으로 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고 동서의 손버릇이 담긴 동영상도 즉각 보여줬죠. 서방님은 자신의 부인이 저지른 행동을 보고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거라며 자책했죠. 그날 서방님은 이때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금붙이 도난 사건 말고도 서방님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도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와인바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받아간 게 어느덧 3천만 원가량이 된다더군요. 서방님은 이제껏 흥청망청 돈 한 번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저축해왔던 돈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열어서 동서의 와인바 자금 문제를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여자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게 3천만 원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서방님에게 3천만 원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부부 모임에서 만난 서방님의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고 했던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으로 동서가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몇 번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알게 된 남편 지인의 부인들과 어울리며 10만 원, 20만 원 손을 벌릴 것이 벌써 100만 원이 넘어간 겁니다. 서방님은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이미 망신을 당한 것이었죠. 그렇게 돈 문제로 속을 썩히던 동서는 결국 어머님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금부치까지 몰래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어머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서방님과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방님도 나이 많은 노모에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일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나 동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서방님의 말도 먹혀들지 않았는지 동서는 어머님을 찾아가서 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새치어 때문에 서방님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제가 둘 사이를 갈라놓게 회방을 놓아서 이혼녀 딱지가 붙을 거라고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사태가 여기까지 이어졌는데도 자신의 무고함만을 소리 지르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저희 동서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님에게도 다 보여드려야 이 상황이 해결될까 하는 마음에 동영상 파일과 노트북을 든 채로 어머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댁에는 동서뿐만 아니라 사돈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돈은 팔짱을 낀 채 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동서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억울해하고 있더군요. 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제게 어떤 상황인지 낱낱이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서방님과 동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왈가왈부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서방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서방님은 회사를 조퇴하고 곧바로 어머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진짜 추한 모습 남들 앞에 다 보이고 싶어서 그래? 우리 둘이 해결하기로 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저 여자 원래부터 나를 못마땅했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옆에 앉아있던 사돈 어른은 앙칼진 목소리로 서방님을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혼을 이렇게 간단히 결정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죠. 자기 딸이 결혼하자고 하면 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사람이냐며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구냐고 채근하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가증스럽게 울고 있는 동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 노트북을 뺏어들더니 바탕화면에 놓아둔 동영상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사돈과 동서는 갑자기 노트북을 들이미는 서방님을 멍하니 보고 있다. 동영상에 나오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되었지요. 그전까지 눈물 콧물 쏟으며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는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눈에 쌍심지를 키며 서방님을 욕하던 아줌마는 어디로 갔는지 모두들 숨죽여 동영상 속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 바로 동서의 그 행동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사돈 그리고 자신까지 모두에게 까발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가 재빠르게 주머니에 금팔찌와 금가락지를 넣는 장면과 다시 처음의 모습처럼 정돈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하나하나 다 찍혀 있었던 그 동영상. 결국 모든 사람에게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이고 말았던 거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님 댁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는 말에 제가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고요. 정말 도둑이 들었던 거면 경찰서에 현장 모습을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동서였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다는 말도 함께요. 가급적이면 동서가 알아서 용서를 빌길 바랬지만 시치미를 떼고 저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기가 막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 말을 듣는 사돈과 동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동서는 어머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꼭 이런 사단이 나게 해야 했어? 이 사태는 너가 만든 거야.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급전이 필요해서 잘못했어요, 어머님. 동서는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지만 어머님은 동영상에서 얼굴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여실히 보게 된 사돈 역시 민망했는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군요. 서방님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어머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서는 이혼만큼은 싫다고 떼를 쓰며 자신의 잘못을 어린아이처럼 빌었죠.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한마디 말도 못할 것 같았지만 낯짝 두꺼운 동서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몸을 버둥거리며 서방님께 매달렸습니다. 서방님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동서를 손으로 냉혈하게 떼어내며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더라고요. 그동안 쑥맥에 자기 주장 하나 없는 남자인 줄 알았던 서방님이 그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일 하나 가지고 결정한 일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함께 살았다간 앞으로 제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일 수 있겠지만 아이가 없을 때 깨끗하게 갈라서고 싶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서방, 이건 우리 딸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한 번 잘못한 걸로 이혼을. 한 번이요? 돈 문제가 딱 한 번이었다고요? 게다가 장모님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저번에 가게에서 두 사람 얘기하던 거 형수님이 듣고 제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둘 다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렇게 돈 문제로 속이 썩어가던 서방님. 어머님의 노후 자금인 금부치를 훔친 것이 마지막 불꽃이 되어 서방님의 이혼 선언이 폭발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방님은 돈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시달려 왔었죠. 동서와 사돈이 있는 앞에서 그녀의 돈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마다
저는 서방님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사람의 속과 돈을 갉아먹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서방님과 동서는 합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동서가 없었던 삶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은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마지막에는 건강이 꽤 많이 나빠졌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이혼 도장을 찍을 때까지 서방님은 인생의 쓴맛을 다 느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방님에게 한약도 지어다 주고 상심하신 어머님을 케어하기 위해 참 애썼던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동서의 유책 사유로 판단하여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훔쳐간 귀금속 또한 별도로 다 받아냈고요. 지금 어머님과 서방님은 상처를 잊고 잘 지내고 계세요. 다행히 이번에 제 첫째 아이도 태어나서 어머님에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손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저희 아이를 귀여워해 주세요. 서방님 역시 건강을 회복하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올해는 승진 명당에도 올랐더라고요. 그 여자로 인해 액땜을 제대로 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무튼 저의 가족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도울 건 돕고 도움받을 건 도움받으며 평범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사건들과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여자, 동서로 만났던 그 돈 밝히는 여자의 만남이 제 인생 가장 지독한 인연으로 기억됩니다. 최근에는 그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적기 전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 아직도 철없이 다른 사람의 등골을 빼먹을 궁리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엄마와 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것이죠. 그 주점은 또 어떤 돈으로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도 장사가 그리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고들 하잖아요. 인생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지만 부디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남들에게 피해나 끼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발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그 죗값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꼭 이런 못된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